지금부터 네,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광주 실증도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모델 구축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준호 의원실 최창민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토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AI 자율주행 사업 617억 원이 반영돼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수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의원님과 국토부가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박수 한번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AI 자율주행 기술혁신과 광주 지역 실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위 광주 북구갑 지역 정준호 의원님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동 주최합니다. 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정준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카카오 모빌리티 류궁선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 부회장님 겸 서울시립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최준원 서울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김건우 카카오 모빌리티 소장님 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래는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님이 와주시기로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임월시 자율주행 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김성진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 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수영 현대자동차 상무님 오셨습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정선원 전무님 오셨습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정상준 상무님도 오셨습니다. 참석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정준호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위 소속 광주 북구갑 지역 정준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공동 주최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유궁성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최준원 서울대 교수님, 김건우 카카오 모빌리티 소장님, 좌장이신 이동민 교통학회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오늘 임월시 과장님, 그리고 김성진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장님, 김수영 우리 현대차그룹 상무님, 정석원 엔비디아 코리아 전무님, 정상준 엔비디아 코리아 상무님께도 역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토론회의 부제가 특별히 광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지역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 실증도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 모델 구축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광주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처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광주하면 인공지능, 광주하면 자율주행 이렇게 대명사가 슬슬 접목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국토부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국비 무려 61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애초 정부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2026년 정부안 초안이 정권이 바뀌기 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이 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고 정부와 저 그리고 국토부가 합심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차 기술과 실증을 진행을 꽤 상당히 하고 있고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수년을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냉정히 지금 현재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국, 대한민국 하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역전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신규 사업 예산 신청을 하고 국토부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먼저 저희 방을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애초에 AI 자율 주행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위해서 광역시 등 여러 도시를 선정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 욕심내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600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저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의지의 결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간 최대 1조 5천억 정도가 투입이 될 대형 사업입니다. 오늘도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말 애쓰고 있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리를 못했지만은 정말 또 광주 출신이면서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와주신 김홍목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200대가 도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어디 이제 광주 지역 내려가면은 제가 축사 중에 한마디로 꼭 이 말을 끕니다. 올해부터 운전사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닐 테니 보면은 잘 가게 양보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광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AI 자율주행의 도시입니다. 광주가 한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전 지역에서 자율주행 버스, 택시, 자동차가 다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기업체의 참여 의지와 참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로봇 상용화에서 이미 세계 최고이고 자율주행도 전기차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엔비디아에서 전문인과 상무님이 오셨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협업해서 CPU 생산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기술을 현재 혁신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각 부문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중물을 준비를 해주셨고 현대차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혁신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 혁신의 현장이 바로 광주라는 점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회가 말씀드린 이러한 혁신의 현장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그리고 성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내주시고 좋은 고견 주시면은 잘 받아들여서 제도화되는 데는 가장 앞장서서 제가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류근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 유근선입니다.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정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최준원 서울대 교수님과 저희 김건우 소장,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동민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임월시 과장님, 김성진 원장님, 김수영 상무님, 정석원 전무님, 정상준 상무님 등 토론에 참여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좋은 실증을 넘어 도시 전체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앞당기고 자율주행 R&D를 넘어 실제 도로에서 검증하고 서비스하는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최초에 모바일 플랫폼을 하면서부터도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고 2018년도부터 자율주행에 투자와 팀을 구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저희가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이것들 테스트하고 운행하고 또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 간 경쟁력, 타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력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어떤 큰 도전과 결단을 내리기 되게 어려웠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리고 국토부와 정부 그리고 이제 지방 지자체들과 잘 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기업들이 확신을 갖고 이 사업에 전력 투구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 주신 첫 단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그런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어떤 시작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광주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그 정부의 어떤 관심들을 통한 저희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기업들이 더 힘을 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글로벌 기술 그리고 국내 제조 역량 그리고 플랫폼 운영 노하우가 결합하여 한국형 자율주행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기술적 시도가 실제 시민들의 삶 속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또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원팀이 되어 광주를 글로벌 자율주행의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길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장 앞단에 서서 성실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국토부에서는 홍지선 2차관님께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토론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상을 좀 치워주시고요. 네. 네. 사진, 예. 자율주행 하면 한번 파이팅, 인공지능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파이팅! 인공지능 파이팅!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 준비 순서는요. 일단 발제 두 분을 여기 이 단상에서 듣고요. 듣고 나서 좌장님과 발제자분 토론자를 앞으로 모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요. 최준원 그 교수님과 김건우 소장님 순으로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그 최준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최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 산업 트렌드 및 실증 상용화 전환 조건인데요. 저는 자율주행과 그 AI, 그 인공지능을 한 8년째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 자율주행에 대한 열망과 사실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 국내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가 잘 엔지니어링을 잘 수행해 가면은 분명히 그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드투엔드다, 뭐 하이브리드다, 뭐 룰 기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어떤 자율주행 기술의 현황, 그 다음에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그냥 정해진 환경에서 데모 수준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데모를 다 이렇게 저희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환경에 나가면, 실도로에 나가면 이제 악몽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엣지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엣지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만나기 힘들고 잘 예측이 되지 않는 좀 어려운 상황, 또 좀 위험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잘한다.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의 핵심은, 본질은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기존의 자율주행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제 룰 규칙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을 하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룰 기반은 사실은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서 사실 그 플래닝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가장 그 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잘 피해가는 어떤 그 패스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이미 잘 그 갖춰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설계를 하고 쉽게 설계를 해서 이제 도로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잘 완벽하게 안전하게 그 동작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엣지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이제 계속 그 튜닝을 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알고리즘을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떤 또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엣지 케이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케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엔지니어를 갈아 넣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수동 조작을 개입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면서 사실은 자율주행 업체들이 막상 이제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엣지 케이스들 해결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하고 그걸 해결하면 다음 엣지 케이스들이 나오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AI는요. 자, AI의 위력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언어 모델 챗GPT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얘가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똘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LLM이 나왔을 때 똘똘하지 못했는데 지금 나온 지 한 4년, 3년, 4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얘가 보지 않은 어떤 데이터, 보지 않은 태스크에 대해서도 뭐 이걸 이제 퓨샷 러닝, 제로샷 러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습니다. 자, 다만 이제 AI에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어떤 챗GPT 수준의 어떤 AI 모델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자율주행에서는 주행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주행 데이터를 모으려면은 이제 대규모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모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엣지 케이스들을 잘 큐레이션하고 잘 선별해가지고 그것들을 모아서 AI를 또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엔 또 GPU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 개발에서도 또 AI에 대한 어떤 최정의 개발 인력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프론티어로서 해낸 회사가 이제 미국의 뭐 테슬라나 뭐 웨이모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길을 보여줬지만, 이게 따라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 능력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훨씬 월등히 우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에서, 그래서 퓨얼리 룰 기반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뭐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자율주행의 성능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 사실 이제 언어 모델에서 이런 스케일의 법칙을 발견을 한 논문들이 꽤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뭐 이런 논문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떤 엣지 케이스에 대한 성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그래서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도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들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케일의 법칙을 따르게 되면요. 데이터를 많이 늘렸을 때 결국은 그 학습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갖춰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테슬라가 요즘에 보여주는 수준의 어떤 뭐 테슬라 자율주행을 타고 있으면 마치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엔드투엔드가 정답이다. 뭐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 구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스케일의 법칙을 잘 활용을 하고, 구조는 사실은 각각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센서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는 카메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센서에서 들어오는 3차원 정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인지 쪽에서 만약에 오류가 나게 되면 그 오류가 플래닝에 바로 전파가 돼서 굉장히 크게 이제 시스템을 흔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 엔드투엔드 구조를 가지고 가서 입력부터 출력까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스케일의 법칙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지와 플래닝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좋은 어떤 자율주행 성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회사들이 또 엔드투엔드 구조를 하진 않거든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는 미드투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라이다 되게 굉장히 리던던트한 센서 컨피규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웨이모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지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릴라이어블하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뭐 인지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어떤 AI 기반의 플래너를 붙여서 다양한 어떤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플래너를 열심히 학습을 시켜도 충분히 우리가 스케일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키텍처를 우리가 어떤 본질은 어쨌든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잘 만드는 거,
거기에 이제 스케일의 법칙을 잘 적용해서 어떤 그 세이프한 그런 자율주행 엔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스케일의 법칙을 따르는 시스템은 주행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만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주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물리법칙 같은 것들이 이제 인류가 쌓아놓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이 꼭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앞에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씬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그 상황을 피해 가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좀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랭귀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랭귀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추론이라고 하는 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류가 쌓아놓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데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인과관계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VLM 이라고 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 기반의 이제 자율주행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는 비전 그다음에 라이다 데이터에다가 이제 랭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추론을 하고 할 수 있는 랭귀지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엣지 상황에서 사실 엣지 상황을 앞에서 엔드 투 엔드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엣지 상황을 모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그 엣지 상황을 엄청 많이 모아서 열심히 학습을 시켜야지 그거를 회피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사용하게 되면 저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우리의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효율성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의 어떤 엣지 성능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어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매번 추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 초 추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나면 사실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중간에 위험했던 상황들, 애매했던 상황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그냥 반사적으로 주행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추론이라고 하는 엔진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증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자동차를 검증하는 방법들은 그 트랙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에서 만족을 하는지를 본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검증 방법론이었는데 자율주행의 핵심은 결국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엣지 케이스는 되게 통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해서 엣지 케이스를 이거 A, B, C, D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매일 일상을 지내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엣지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 이제 검증의 방법론도 사실은 새롭게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걸 검증하는 방법에서 오픈룹이랑 이제 클로즈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오픈룹은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주행 데이터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행 데이터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로깅된 대로만 움직이게 하고요. 거기에서 내 차가 로깅된 어떤 자율주행차의 사람이 운전한 차랑 얼마나 가깝게 잘 수행을 했느냐를 체크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엣지 케이스들을 잘 마이닝해서 발굴한 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과 가깝게 했느냐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방법론이 이제 하나가
갖춰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룹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검증 방법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환경이 나에 대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랑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랑 환경이 나한테 주는 상황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 기존의 그 어떤 게임 엔진 기반의 그런 시뮬레이션은 실제랑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랑 너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개념의 AI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한 검증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서 뭐 충돌률이 얼마고 도로를 준수하는 능력, 그다음에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당연히 생성형 AI 모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와 계시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한번 실도로에 나가서 클로즈룹 테스팅을 진짜로 해야 되는 이런 검증 방법론도 되게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증 상용화 전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뭐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자율주행,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진짜 그 AI의 프론티어 엔지니어들, 진짜 AI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받아들여서 AI를 개발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대학과 기업의 협력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 모델을 좀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뭐 대학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업이 가지고 가서 상용화하고 사업화하는 것들은 또 기업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협력 모델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인, 이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면은 그걸 가공해서 오토 라벨링도 하고 시나리오 분류도 하고 데이터 밸런싱 선별도 하고 이걸 학습 데이터로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기업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시급합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내는 그런 기술을 보유해야 되고요. 기업에서. 그다음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저희가 키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주행 차를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바로 길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AI는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버전 14 아닙니까? 버전 1부터 계속 발전을 해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려면은 어쨌든 내가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개발을 하고 갱신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뉴럴 시뮬레이터, AI 기반 생성형 모델을 사용한 어떤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내 몇 개 업체들도 열심히 이런 기술을 들여다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 실증 도시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주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스케일업, 그러니까 데이터를 늘려가면서 이 AI 모델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스케일업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광주 실증 도시를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데이터, 자율주행의 어떤 시스템 성능을 스케일업하는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라고 저는 그런 의도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방향을 되게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릿들을 잘 굴려서 아까 200대 얘기를 하셨는데 이래서 대규모 자율주행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엔드투엔드나 아니면은 뭐 AI 기반의 자율주행 모델을 잘 학습시켜서 이것들을 실증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것들이 너무 완벽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로 사실은 실제 자율주행을 개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이랑 얘기를 해도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실증 도시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업들의 경험이 축적하게 되면 사실은 서로 물어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런 어떤 협력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뭐 좀 경쟁 체제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서로 자기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들을 선보이고 여기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모았는데 결국은 이거를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그냥 뭐 GPU 몇 개 사가지고 어떤 R&D를 하면서 이렇게 그 리서치를 하는 수준의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한 10만 씬, 100만 씬 같은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잘 큐레이션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규모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는 뭐 GPU 1000개, 2000개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데요. 이걸 하나의 기업이 그 정도를 GPU를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하는 거는 저는 국내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좀 리소스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공유하고 좀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이 그런 대규모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역량 및 정책 육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시범 도시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영 측면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원격 관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매시브하게 디플로이 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광주 실증 도시를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결국은 성공하려면 이제 자율주행이 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거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택시 조합이나 운수업체, 모빌리티 기업, 뭐 기술 기업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시범 도시에서 한번 구현해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여기서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우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몰티 김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모빌리티 사업자 감점의 실증 운영 방향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해외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단순히 이제 그 기술 자체도 이제 기존의 룰 베이스를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이투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FSD 충격처럼 국내에 갑자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순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한 게 저희가 지금 한 15년 이상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은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소위 아이폰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시장 생태계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그 변화에 적응한 저희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도태된 기업들도 있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많이 목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이 소위 이제 피지컬 AI 이 시장에서 현재 E2라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 사실은 이런 모든 공감대가 형성된 그 중심에 이 광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광주 실증 도시에 대해서 이 전환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 모빌리티 사업자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더 준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자율주행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요. 이 광주라는 것이 이런 어떤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에 있어서 원동력이 데이터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일단은 오늘 발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 전략 측면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포장되어서 안전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역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어떻게 보면 제도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광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자율주행 실증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 광주가 그야말로 도시 전체에서 실증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노선형, 어떻게 보면 선 중심으로 벌어지거나 아니면 특정 구역 중심으로 점 형태로 벌어졌다고 하면 이번 광주는 도시 정체의 면이 하나의 자율주행, 하나의 실온장으로 간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SDV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어떤 KPX 측면의 지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밝히셨다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해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광주에서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담고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적절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전환을 위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왼쪽에 보시는 세종시부터 해서요. 판교, 강남, 그리고 대구, 제주 이런 전국 각지에서 실증을 경험을 쌓아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역형 중심의 대도시 중심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왔었는데요. 올해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서울시에서 곧 실도로, 실여객 주행을 앞두고 있고요. 올해 최대 2자릿수까지 차량을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글로벌 기업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인재 영업이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도할 피지컬 AI 부분이 설립되어서 저희가 이런 어떤 E2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착착 준비를 마쳐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기반 하에서 저희가 주도하는 게 데이터 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데이터 휠이라는 게 저희가 2023년 네모라는 행사에서 이미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은 차량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걸 학습할 수 있게 하나의 이제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는
아니면 뭐 VLM 같이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오토 라벨링을 하고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고민을 해서 접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데이터 기반이 결국 마련되면 그 이후의 모델 선택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기반이 마련되고 나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인수한 뭐 스트릭스 기반의 데이터 자동화 그런 어떤 내재화를 위한 노력에 기반하여서 자체 E2E 모델 개발을 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된 엔비디아 알파마요와 같은 VLA와 같은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 트렌드 기술들을 검토하는 과정도 고민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고민들의 가장 기반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자동화해서 데이터 휠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 수위를 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의 노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 수집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실증 구역 안에서 제한된 차량들이 데이터를 이제 집중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택시 네트워크에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센서 킷을 얹어서 데이터 수집을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데이터 격차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 하고자 하고요.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엣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롱테이 케이스 이런 어떤 자율주행 차량들이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한계들을 빠르게 학습해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조합을 해보면 일단 왼쪽에 보시면 낮 시간대 내비게이션 기반의 일반 차량들 움직이는 모습들을 기도에 플라팅한 겁니다.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낮 시간대는 일반 차량들이 굉장히 도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점유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새벽 시간대면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거든요. 택시들이 이 새벽 시간대 도로를 돌아다니는 주요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택시라는 것에 데이터 수집 센서가 붙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엣지 케이스 수집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고작 이런 어떤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데 빠르게 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이런 또 기술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서비스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운영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해왔던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2E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최근에 테슬라 FSD가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카 유튜버들이 이 FSD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엄청난 영상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뭐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유튜버가 그 사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이제 손을 놔고 운전을 하다가 가는 거죠. 가다가 갑자기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다 보니까 앞에서는 차가 오는데 그거를 바르고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가까지 학습이 안 되어서 차량이 바로 이제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개입을 해서 사고를 막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 저는 재밌기도 한데요. 이게 뭐 본인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세이프티 드라이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점이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영리한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스스로 소비자들이 엣지 케이스를 리포팅하게 만들고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레벨 2라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가능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레벨 4, 레벨 3 이상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환경에서는 이런 현상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쉽지 않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이런 어떤 애시 케이스들이 결국은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낮은 확률이나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엣지 케이스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빠르게 다시 또 정상화시키냐, 이런 것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앞으로는 어떤 보면 여러 가지 뭐 원격 강제라든지 동적 라우팅, 뭐 현장 출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승객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승객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레벨 4 로봇 택시 시장에서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를 넘어서 마스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역량을 축적해 왔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수요에 대한 예측들이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배차라든지 매칭에 대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모델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내비 기반의 자율주행 전용 라우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엣지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관제하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가맹 택시에 대한 관제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도입해서 보다 자동화하는 그런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 출동하는 스텝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바이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현장에 실제 그 인력들이 긴급하게 투입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 현장 대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이 운행이 할 때 아니라 운행 안 할 때 어떻게 보면 정비라든지 주차라든지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충분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량 안에서의 고객의 최대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RSE라고 불리우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 안에서는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창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쌓아왔고요. 그 다음에 전용 차량에 대한 고민들도 어떤 기아차라든지 여러 기존에 저희가 헤일링 전용 차량 개발에 대한 어떤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녹아내려고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네트워크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광주에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CS 센터를 직접 광주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CS 센터 기반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자율주행 거점 관제 센터로서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이미 광주에서는 마련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어떤 실제 서비스 상황에 있어서의 엣지 케이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원격 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실제로 원격 관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그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차량이 도로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앞에서 차량이 이제 정차를 하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한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탈을 하게 되는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원격 관제사가 경로를 이렇게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차량이 스톱된 상황을 벗어나서 앞에 뭐 이렇게 이제 보도 횡단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확인을 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을 즉시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제 능력이 결국은 광주에서 대규모 실증 그리고 넘어서 상용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광주 실증 도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과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광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SB 200대라는 규모의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GPU 컴퓨팅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대규모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GPU들을 자율주행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라면 국내 기업들도 이런 E2 기반의 자율주행 상용화에 함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이번 그 광주 실증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E2이 구역형의 대규모 실증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기존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구역형보다는 이런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형 중심으로 실증이 많이 이루어져 왔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어떤 경험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E2 기반의 이런 구역형의 역량들이 과연 기업들이 이제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그 데이터 관련한 어떤 규정의 어떤 패러다임을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시대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빈도가 높은 이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비식별화와 같은 기존의 규제를 적용했을 때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 품질을 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율주행 기반의 기술 개발을 위한 목적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기준의 어떤 규제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맞게 어떻게 보면 특례라든지 예외를 허용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시작될 이런 어떤 데이터, 도심 고밀도 데이터 수집과 실증을 통해서 마련된 기반과 이번에 마련될 광주에서의 대규모 실증 경험을 함께 녹아내는 데이터 휠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E2E 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함께 자리하신 현대차, 엔비디아 그리고 광주시와 정부 그리고 학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번 광주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좌장님, 발제자분, 토론자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요 마이크 앞에 이게 버튼을 누르시면요 빨간 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이크가 켜집니다. 예, 이후부터 사회권을 좌장께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근본 세미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있고요. 저는 이제 대한교통학계 수석부장입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시간이 있어서 한 50분 정도 채 안 되게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 토론에 계신 분들 한 5분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분들이 한 7분 정도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발제하셨던 분들이 추가로 질의응답이나 추가로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전체적인 토론자분을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토론에 앞서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분을 순서로
토론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대자동차의 그 모빌리티 사업실에 있는 김수영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엔디비아 코리아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의 전무님 정석원 전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솔루션 아키텍처에 계시는 정상준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에 계시는 김성진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정책과 임월시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금방 토론은 방금 소개시켜드린 대로 하겠고요. 토론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우한에서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면서 사실 관련된 전문가들은 참 부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정말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와 함께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율주행 차만 만들고 거기에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중국에서 사다가 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광주 오늘 주제로 얘기할 이 광주 실증 도시에서 한 200대가 한꺼번에 이제 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반갑다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또 걱정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실증이나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해오지 않은 그다음에 대규모 서울시와 같은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광주에서 실증하는 것으로 끝나면 과연 광주에서 실증한 경험들이 서울시에 도입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 광주에서 시작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도시로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잭슨 황이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AI를 통해서. 근데 그 말보다도 더 중요했던 말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대도 더 빨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지정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에서 현대자동차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사업부의 김수영 상무님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아까 소개받은 현대차 김수영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술과 차량과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을 엮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기술을 넘어서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자율주행 실증에는 이제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글로벌 도시들이 자율주행을 이미 도입을 해서 상용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차량과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로서 굉장히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좋은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이제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기술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시킬 것인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실증을 1년 하고 2년을 하면 이게 어떻게 서비스로 될 것인가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데이터로 어떻게 또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지금은 중요한 게 맞고 그 발판을 먼저 잘 만드는 게 저희 첫 번째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미래차를 자율주행 실증에 넣어서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고 저희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가장 고민하는 거는 늘 같습니다. 안전한 자동차, 안전한 이동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증이지만 안전을 최대로 고민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기술과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된다면 상용화로 갈 것이고 그 상용화에 걸맞는 차량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발제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시도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지금의 절실한 상황에 공감을 하고 국가가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국토부에서도 K 협력 모델이라는 걸로 이제 공모를 내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열심히 합심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도 되겠지만 일단 시작은 우리가 가진 역량들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이제 이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상용화로 가는 데에 이제 뭐 기술도 있겠고 제도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지 상용화로 가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광주는 좀 의미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큰 곳이고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번째 도시가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이걸 서비스로서 잘 받아들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잘 협력해서 저희 모두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자율주행차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광주에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생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회사들을 잘 리드를 해주실 것 같다는 그 믿음을 제가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엔디비아 코리아의 정석원 전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오토모티브 비즈니스 어카운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석원입니다. 제가 하는 롤은 그 자동차 산업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는데 일단 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요즘은 최대한 AI 이제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약간 다른 것이 실제로 아무리 아무리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율주행의 기술이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으로서만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택시, 그러니까 운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시에 대한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운영하는 환경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GPU나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있다고 해서 또 받아들이지는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구현되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충분히 그런 데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제 저희가 약간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뒤처지고 있던 건 그들이 갖고 있는 AI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AI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아마 2020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다면 많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앞서 나갔구나 혹은 이제 그걸 갖다가 더 이겨내기가 힘들겠지만 최근 2,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모델을 잘 활용하고 아까 엣지 케이스 같은 것들도 잘 분석을 한다면 실제로 200대의 택시가 2만 대의 택시가 움직이는 정도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왔고
있고 이미 그것들에 대한 더 효율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서 광주지만 광주는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완벽한 어떤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심도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외에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로보택시 업체들이 좀 일단 한계로 갖고 있는 도심에서만 35마일 이하, 50마일 이하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AI가 더 더해진다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날씨, 눈이 오지 않지만 뭐 눈도 많이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다양한 환경을 어떤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어떤 트레이닝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우리나라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당 1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술 같은 것들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저희 엔비디아도 새로운 저희가 이제 GPU를 막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가상 데이터 툴들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알파마요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이유는 누구나 함께 이런 AI 기술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예전보다는 적은 인프라의 양을 가지고 좀 더 큰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그 노력, 그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더 효과적인 AI 플릿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석원 전문의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AI 기술이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경험과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들이 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2, 3년 뒤쳐 있는 것들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반가운 말씀이자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정상준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비디아의 정상준입니다. 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속으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좀 발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리 많은 나라들의 많은 OEM들과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글로벌리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기술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5년 전부터 5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굉장히 일찍 자율주행을 시작을 했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바라봤던 대한민국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역전하기에는 필요한 자원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나라들 먼저 이제 선행으로 기술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대단히 희망적인 것이 오늘 이 광주 실증 도시의 이걸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회사의 어떤 엔비디아의 직원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글로벌리 자율주행을 안정하게 기술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솔루션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잘 기술 지원해 드리고 최대한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최대한 빨리 따라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 쪽에서는 안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와 아니면 각 기업들, 연구 기관들과 잘 저희가 어떤 헬퍼로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정부도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기로 하신 것으로 보고,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제 규제 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한 헬퍼로서의 역할도 좀 더 많이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또 기대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좀 기대가 많습니다. 아마 이번 광주 실증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신생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아마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상중 상무님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율주행차 선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앞서가는 기술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특히 어떻게 해야 그 기술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만든 기업은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이 기업들이 좀 더 자율주행 기술들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가장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제 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자율주행 실증 사업들을 앞에서 선도하는 기관일 것 같은데요. 김성진 원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세미나가 참 귀한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이 옆에 있는 우리 이몰씨 과장님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지난 4월 달에 과장님께서 저희 진흥원을 방문하셨어요.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역 산업 현장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저희 원 방문하고 아이카라고 AI 지원단이죠. 융합사업 지원단. 예. 방문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희들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자율주행이 많이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게 규제 관련된 법, 예, 도로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들, 그다음에 이 실증하는 공간,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주가 그 실증을 한번 도시 단위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때 제안을 드렸고, 그게 또 과장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국토부의 중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국정과제 채택이 되고, 또 사실 이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년 예산에 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국토부 과장님께 감사 말씀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또 정준호 우리 의원님이 또 지역의 현안 문제로 해서 이렇게 카카오와 함께 자리를 만들어준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 교수님과 김건우 소장님 발표의 핵심은 제 나름대로 보면은 결국 중에 데이터하고 운영 아니겠느냐, 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광주가 이런 운영을 위한 실증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 정도면 이제 차량 200대가 우선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차가 도로에서 굴러다니기 전까지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보험은 어떻게 할 거며 책임 소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거며 또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 위치 정보 획득에 관한 뭐 이런 문제 지금 현재 아까도 발표하실 때 이게 핸드폰하고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면은 뭐 그런 뿐만 아니고 뭐 통신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관제하고 이게 같이 해야 됩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하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동원돼야 되고 또 비용도 지금 우리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0월 달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좀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스케줄링도 하고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좀 리스트업도 해서 이렇게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0대는 시작이라고 그러고 국토부에서는 한 1000대까지 앞으로 확대시킬 거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200대하고 또 다른 곳 200대하고 또 다른 곳 200개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성과를 낸 다음에 이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서 다른 도시로 확산하고 또 수출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3개 사업자를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사업자들이 조금씩 다른 사업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터도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써야 될 데이터가 있고 개별 사업자가 자기 특성에 맞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공동으로 같이 써야 할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이 주체가 돼서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증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활용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정밀 지도도 작성할 거고 관제센터,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뭐 이러한 모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를 공공재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 운영 방법도 좀 함께 고려한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율주행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참여하는 기업들 또 관련된 기업들과의 소통. 두 번째는 국민과 소통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이 돼야 되고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사고 내는 것은 관대하지만은 이 기계가 사고 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야 될 것들 이런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발제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이익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택시 업계, 그다음에 이제 화물업계 운전사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생하는 방법을 찾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택시 요금이 좀 싸진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요금에서 일정 부분 좀 떼어가지고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그 업계와 함께 상생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성림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광주에서 이 실증 사업을 함께 하셔야 되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광주 실증 사업이 되기 위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실증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과 연구, 개발과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전에는 몰랐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들도 많이 생길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지역 통합 문제 때문에 이 광주 실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시에서 관심을 조금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월에 당장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 대통합 문제랑 지금 엮여 있어서 광주가 조금 더 이 자율주행 실증 도시에 대한 이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율주행 우리 국가 사업들을 정책을 리딩하시고 준비하시고 광주 실증 사업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걱정을 갖고 계시고 또 가장 바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자율주행 정책과의 임 과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모씨입니다. 저희가 왜 실증 도시냐라고 했을 때 실증 도시를 하게 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본.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대규모 자본력을 동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스타트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점프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실증 도시.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대규모 데이터가 쌓여지지 않으면 기술력 그리고 자율차의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대, 두 대 굴려서는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세 가지의 포인트에 있어서 실증 도시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이 온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광주냐라고 했을 때는 광주에는 물론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뭐 다른 여타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한국의 강점 얘기해 주셨지만 광주에서 가지고 있는 GPU 인프라는 전국 어디서보다도 독보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민간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GPU와 별개로 우리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GPU는 거의 전무후무하고 고비용으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광주에서는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주민분들의 또 그 광주에서 관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광주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님도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업계에서 우려도 하지만 희망도 걸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택시 업계가 그래도 국가 경제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타다 사태처럼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느끼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흡수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광주에서 실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3년의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실증 도시가 가지는 컨셉은 기술 실증입니다. 일단 3차년에 걸쳐서 다양한 데이터를 쌓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마지막에는 완전 무인화된 차량을 시민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실력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거의 이제 3년 차에 가서는 이제는 서비스로 이어지는, 지금 이제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와 바로 이제 연관이 되는 서비스의 실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서비스화 될 때는 기술 실증과 다르게 지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200대는 자율주행 승용차거든요. 자율주행 승용차는 다양한 택시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이동 차량 또는 이제 관용 차량 또는 요즘에는 지역 지방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내어주는 공유 차량으로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광주에서 최대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중국의 우한을 뛰어넘는 수준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시범 도시를 일단은 하나를 정말 이제 잘 만들어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저희가 기업들이 4월 말이면 이제 선정이 됩니다. 참여 기업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업들이 선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월, 3월에는 K 자율주행 협력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은 먼저 선정을 합니다. 제작사, 그 다음에 보험사, 그 다음에 운영 플랫폼, 이렇게 이제 저희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왜냐하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들은 실차 테스트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증 기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제 그 사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 100%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거고, 저희가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차를 우리 실력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실 미스터리 쇼퍼처럼 제가 전국에 몰래 이제 자율주행차를 타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분들의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실증도시 컨셉을 잡을 수가 있었고 디테일하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포지티브 규제에 워낙 그 시스템화가 돼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뭔가 해보시라고 하면 잘 못하세요. 기준을 만들어 달라 하시고, 국제 기준이 나오면 그거를 국내 기준화 하자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면 광주 전체를 규제 샌드박스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기존의 발목 잡던 이제 문제들을 일괄 해소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직권으로 규제 부분을 아예 명쾌하게 좀 이제 불안감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저겁니다. 자율차 실증하시는 이제 기업들이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운행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고가 났을 때 스타트업들은 회사가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또 작은 거긴 하지만 보험료 할증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되게 높게 가지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는 자율차에 특화된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험 연구까지 이번 광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에서 선두적으로 저희가 자율차 보험을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광주시에서도 사실 오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았겠으나 광주시에서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확보한 부분은 국가 예산은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지방 정부 광주시에서 지금 이제 확보해야 되는 이제 자율차 정비, 주차,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주 공간, 다양한 이제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아마 조만간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운수업계도 호흡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도 계속적으로 국토부, 광주, 진흥원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민간 합작으로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광주 시민분들의 지원 그다음에 응원 사실 이제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엣지 케이스라는 부분이 그 이면에는 사고거든요. 엣지 케이스가 무난한 데이터를 엣지 케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행을 잘하고 우회전 잘하고 직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엣지 케이스가 되기 힘든데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또는 얼마나 버벅거리는지 또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일반차와 자율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율차와 자율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기후에 따라서도 날씨에 따라서도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국토부나 광주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실력을 쌓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잠깐 사이사이에 발생하는 사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또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추가로 더 고민을 해서 그 광주 실증 도시를 3년 뒤에는 분명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활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 자율주행 사업을 리딩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셔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간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해오셨고 노력을 하셨는지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이 광주에서 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의 의의와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부탁의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광주 실증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도 저희들이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발제자의 추가적인 설명이 있기 전에 우리 플로우 계신 계신 청중께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플로우 계신 분들께 조금 한두 분 정도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시는 우리 플로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네,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있나요?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녹화된다고 하면은 발표 안 했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저 현대해상 화재보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김윤순 부장이라고 합니다. 임원씨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I나 자율주행차 요거는 정말 작년에 개봉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영화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광주시에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 사고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적게 났으면 좋겠는지.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현대해상에서 한 200대 정도의 자율주행차 보험을 받고 있는데 사고율이 다른 일반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많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드는데 사고가 또 많이 나면은 또 많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한 그런 심정도 듣고 싶고, 그로 인해서 이제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제 그런 사고 처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보험사한테 바라는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바라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제가 이제 그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제가 이제 기록을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고 나긴 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경미한 사고, 이제 뭐 접촉 사고라든지 또는 일반 차에 타신 분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와서 부딪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자율차 안전관리자가 뭐 차를 빼다가 이제 뭐 후진해서 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많이 안 났었던 이유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왜냐하면 이제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변수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대부분 이제 경미한 사고이기도 하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은 했으나 지금 이제 일반 여객 차량을 가지고 실증을 고속도로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화물차가 고속도로 실증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시내 도심 내 주행은 대부분 50km 내외로 이제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의 규모는 좀 경미한 수준의, 인명사고는 거의 이제 많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저속주행으로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낮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것보다 자율차가 운전했을 때 동일한 사고를 냈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다릅니다. 자율차가 당장 내일 사고 나면 동일하게 사고 냈을 때 언론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될 겁니다. A사의 자율차 이번에 광주 북구 어디서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고가 나는 거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단에도 제가 광주 시민분들의 많은 이제 또 그런 양해, 이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사유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험사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전국에 지금 돌아가는 게 200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스케일을 지금 한 번에 광주에 넣는 거거든요. 전국에 지금 200대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도시에서 지금 이제 200대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저희가 별도의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자동차 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운영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저희가 레벨업을 해서 앞으로는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 자율주행에서 리스크가 가장 큰 부분이 제조물 책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지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 보험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결합 상품에 대한 좀 그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광주에서 실증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적재적소에 빠르게 사고를 잘 마무리를 하고 시민분들한테 그 좀 이제 우려 사항들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현장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광주 실증 사업에 있어서 보험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10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이제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때가 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플로어에 또 더 이상의 질문 기회를 좀 드리기가 좀 죄송할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그 발제자분들이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최준원입니다. 네, 그 아까 김성진 원장님께서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모든 게 클리어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거 클리어한데 이제 그 데이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저희가 AI 뭐 자율주행 연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AI 모델, 어떤 자율주행을 내가 개발해야겠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요. 근데 또 해보면 뭐가 잘 안 되면은 또 수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픽스된 그런 에셋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쌓아놓으면은 그걸 수정 안 하고 계속 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생물 같은 느낌, 이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예를 들면 뭐 1년 전에 모은 데이터도 사실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이 추구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추구하는 자율주행 모델에 따라서 자율주행 데이터의 또 색채도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거를 뭔가 통일해서 만들면 잘 될까? 각각 기업들이 오히려 다 모티베이션을 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각자 또 다 제각기 데이터를 만들면은 그럼 지금 데이터 양이 부족한데 이거를 나눠서 갖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결국 이거는 약간 오픈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뭔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공통적인 표준화를 하면서도 좀 기업들의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계속 좀 그 생물처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데이터 자체도 저는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가 그냥 에셋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도를 잘 주면서도 뭔가 그것들이 다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기업의 얘기도 들어보고 좀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오픈 디스커션도 많이 하면서 조금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키 멤버들이 다 계셔가지고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짧게 한 1분 정도만. 네. 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나 엔비디아 그 전문의 상무님께서 이런 그 격차는 있지만 저희가 함께하면 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진 원장님이랑 이원식 과장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김성진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어떤 혁신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함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기금을 만든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충격들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조금 더 머리 맞대게 되면 더 좋은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모씨 과장님 말씀으로 통해서 한 번 더 광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하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와닿게 되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 번 이제 광주의 현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마음을 열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국내에 전례 없던 이런 200대 규모의 기술 실증 이런 어떤 사업에 카카오몰도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 토론회 이 책자에 있는
이 말이 너무나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라는 이 구호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 개발로 끝나서는 국민들은 이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어떤 우리 일상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거든요. 국민이 조금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 또 광주에서 이런 실증에 의한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런 기술들이 뭐 5년 뒤, 10년 뒤에 오면 우리 일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편리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참아도 돼. 이런 뉘앙스를 줘야 되는 건데 이게 기술 개발로는 불가능하고요. 이게 서비스까지 넘어가야 이제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 키워드가 잘 정리해 주신 타이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택시와 버스 회사들도 자율주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희 학교와 MOU를 각각 맺어서 그 노력을 함께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타다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AI 기술과 자율주행은 이제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광주 실증 사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고 직업군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많은 운수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군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엄청 큰 변화고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광주 실증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느끼게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광주 실증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넘어 서비스화라고 우리 오늘 타이틀을 지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그 상용화가 좀 더 빨리 성공적으로 우리 바램처럼 중국과 미국을 우리가 앞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